자, 교수학습이론 중에 학습이론은 끝났고 이제 교수이론을 보도록 하겠어요. 교수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학습이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수와 학습의 비교를 할 때 교수는 약간 처방적이고 학습은 기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교수이론은 학습이론보다는 그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교수학습이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교수이론 쪽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의 3대 변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건 변인, 방법 변인, 성과 변인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밑줄을 좀 쳐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 방법의 이제 선택 기준,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keep in mind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히 이 매력성 부분 있잖아요. 매력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ARCS 이론이랑 그 연관을 지어서 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교수학습 이론을 적용하는데 매력성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 그 교수학습 이론의 어떤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만약에 동기적인 학습 동기 측면의 얘기가 나온다면은 대체로 ARCS 모형 쓰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별로 이렇게 뭐 어떠한 이론의 어떤 동기 이론을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체로 그냥 ARCS 이론을 갖다 쓰시면 크게 뭐 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조건을 지켜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뭐 지도 원리 뭐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나오신 걸 그냥 대충 그냥 지목만 봐도 알잖아요. 개별화 원리, 직관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목적, 통합성, 사회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업의 교성 요소 이게 뭐 당연히 학습을 한 학습자가 있어야 될 거고요.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과정 있죠. 이게 그거예요.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수업 절차, 수업 활동 유형, 수업 매체, 수업 조직 유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랑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환경 변인 뭐 이런 거 있는데 환경 변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회학과 관련돼서 좀 지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문화 교육 있죠. 그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이론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글레이저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책에 보시면 43페이지, 44페이지 여기 글레이저 수업 모형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좀 잘 보도록 하겠어요. 글레이저 수업 과정 모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이름이랑 요 절차를 따로 적으셔서 이걸 딸딸딸딸 외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업 과정 모형 이거는 저도 이제 기억을 다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책을 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주 나오고 뭐 중요한 것들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긴장을 하시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절차 및 단계별 특징 이런 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교수 목표 설정, 출발점 행동 진단, 그리고 학습 지도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환류를 합니다. 피드백선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하면 될까요? 이렇게 피드백선이 모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다 이게 환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개발은 있잖아요. 우리 교육개발원에서도 뭐 모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글레이저 수업 모형이랑 비슷한데 계획, 진단, 지도, 발전, 평가 이거는 사실 그 다른 모형들을 굉장히 짬뽕을 잘 시켜놔서 어떤 제일 쓸만한 것들만 간추려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이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거를 내기보다는 그냥 학자분들이 만든 그런 이론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중요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완전 학습이라는 게 개념이 있잖아요. 그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이제 가정하는 완전 학습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그 어떤 근거 이론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학습을 여기 있네요. 학습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정의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된 시간과 필요한 시간, 뭐 투입,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봤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적성, 교수의 이력, 교수의 질 이렇게 나눴다 그랬죠. 시간, 학습에 필요한 시간 변인을 이렇게 나눴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누고 학습에 사용된 시간 변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에 사용된 시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학습에 사용된 시간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시간. 그래서 학습에 사용된 시간은 학습의 기회와 지구력 요 두 가지입니다. 학습 기회와 지구력. 학습 기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다르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수업 시수입니다. 수업 시수.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수업 시간이 많잖아요. 뭐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한 시간에 이제 수업하는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간이 많고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과목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뭐 하루 있는 그런 과목들, 뭐 국사라든가 뭐 가정, 기술 뭐 이런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좀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데 학습기회 여기 있는 학습기회가 이제 그 수업 시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물론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수업 시수니까 그걸 외우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력 이게 학습을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지속력이고요. 이 두 개가 이제 학습에 사용된 시간 여기 분자 있잖아요. 분자 변인이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분모 변인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인데요. 이게 교수의 질과 적성, 그리고 교수 예력. 적성 같은 경우는 아이의 그 적성 얘기하는 거고요. 교수 예력, 그 아이가 이제 얼마나 그 선생님의 수업을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느냐. 이게 교수 예력이고요. 교수의 질은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겁니다. 자, 완전학습 모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학습 모형을 보시면 벤자민 블룸이 얘기했던 완전학습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습자의 95%가 학습과제 90%를 달성하는 이 수준까지 가야 완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분포의 부적 편포를 전제한다고 하는데요. 부적 편포가 뭐냐면 이게 스큐니스인데요. 스큐니스 여기 보시면 스큐니스라고 돼 있죠. 여기 스큐니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학습자 분포가 원래 정규 분포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인데 부적 편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돼요. 정적 편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 스큐니스라는 게 어느 뒤쪽으로 꼬리가 끌리다, 어느 쪽으로 경사지다 이런 뜻인데 부적 편포니까 왼쪽으로 꼬리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네거티브 스큐니스라고 해서 부적 편포. 그러니까 여기가 100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100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에 한 80점 이상, 여기 한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돼서 애들 대부분이 이 커트라인을 다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 커트라인 넘으니까 완전 학습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신 반대로 정적 품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습자의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학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학습 모형은 이렇게 되는데요.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학습 결손 진단, 학습 결손 처리, 그리고 수업 목표 명료화, 수업 보조 활동, 형성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못한다 그러면 보충학습, 잘하는데 그러면 심화학습 이렇게 약간의 개별화 수업의 개념도 약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2차 학습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10번에 이쪽에 10번에 총괄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업 전에 1번,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 수업이 3, 4, 5, 6, 7, 8, 9 수업 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알 수 있죠. 1번과 2번에서 이거는 수업 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학습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학습법. 이것도 완전 학습법이에요. 완전 학습의 어떤 여기서 이제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하는 모형은 완전 학습 모형만 있는 게 아니죠.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도 완전 학습 모형입니다. 책에서는 45쪽에 보시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을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해놨는데요. 완전 학습 모형 아니에요. 그건 완전 학습 모형은 아니고요. 완전 학습 모형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제시했던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기념비적인 모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학습 부진화의 완전 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원래 그냥 보통 아이들한테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써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애들한테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썼었던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열성의 원리, 타일러의 이제 학습 내용의 조직의 원리 중에 계열성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원리죠.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 이 5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스몰 스텝, 전진적 접근, 적극적 반응, 자기 구성, 자기 속도, 자기 검증. 이 5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학습의 유형이 있는데요. 뭐 직선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갑니다. 단선으로 이렇게 쭉 가요. 분지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뉘냐면 선택지가 항상 3개가 주어져요. 그래서 뭐로 가시오. 뭐 이렇게 지시가 나오고요. 뭐 우리 옛날에 그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맞췄으면 어디로 가시오. 뭐 그런 심리검사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요. 첨부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요한 부분 쭉 단선형으로 가다가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만 요 2번째 분지형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모든 단원에서 모든 내용에서 분지형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오류도 많이 나고요. 선생님들이 뇌부하가 와서 만드시는 분들이 뇌부하가 와서 이걸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괜히 오버해서 그냥 연결을 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하고 진짜 필요하다. 진짜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된다. 사람이라면 모르면 안 돼. 이런 부분에만 분지형 프로그램을 좀 적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첨부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점, 단점은 여러분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학습 조건 모형이에요. 가네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여기 기본 전제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이 기본 전제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가 가장 많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습자 내부에서의 학습 과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업 사태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왜냐면 가네의 학습 조건 모형이다. 제시문에 언급된 모형은 가네의 학습 조건 모형이다. 가네의 학습 조건 모형은 학습자 내부에서의 학습 과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업 사태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싹 쓰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깔끔한 문단의 도입부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요거들은 그냥 다 읽어보세요. 이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학습력 이런 용어는 사실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 약간 영교육 과정 같은 느낌이 되겠어요. 자, 수업과 수업 사태를 나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수업과 수업 사태를 나눌 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업 내용을 위계적으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도입부가 있고 전개부가 있고 정리부가 있잖아요. 기승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승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수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이 학습 조건 모형이기 때문에 요런 거 정도는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학습 영역이나 학습의 필요 조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사실 모르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는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거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분들은 뭐 외우셔야겠죠? 학습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위계. 이게 바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단계예요. 숫자가 커질수록 더 어려운 단계인데요. 일단 신호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같은 경우 뭐 불이 켜지면 눈을 딱 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뜨거우면 손을 딱 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신호학습이고요. 자극 반응 학습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6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게 이제 초중등에서 이제 다룰 만한 그런 어떤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 해결학습. 자, 이거 외우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념 원리 문제를 풀어요. 그럼 개념 원리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순서를 외우기가 좀 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조건은 뭐 강화, 접근, 연습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내적 요인 여기 나오는 본질적 내적 상태, 보조적 내적 상태 이런 것도 너무 그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한 거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뭐 그다지 아실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 사태가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게 교수 사태, 학습 사태, 그리고 수업 사태, 예시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 표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간의 뭐 어떤 교수 모형의 어떤 전제,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거, 간의 그 학습 조건 모형의 전제가 아니라 그 개념이죠. 그걸 빨간 줄을 잠깐 쳐놨는데, 요거 알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거. 나머지 것들은 약간 좀 이론의 어떤 너무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까지 싹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업 사태, 학습 사태, 수업 사태 예시. 이게 어떤 책들을 많은 책들이 학습 사태를 먼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수업 사태를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사실 맞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논문에는 학습 사태 먼저 들어있고 수업 사태가 나중에 들어있어요. 그건 저도 아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선생님이 먼저 수업 사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자극으로 아이들한테 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반응으로 나타내는 어떤 것들이 학습 사태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나서 주의를 집중을 하게 되고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아이들이 동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전 지식, 그러니까 선수학습이죠. 그 요소의 학습을 재생을 촉진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작동기억으로 그러한 선수학습 요소를 인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의부터 해서 주의 집중시키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써놓으면 이미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사태가 먼저 제시가 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학습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수업 사태 예시가 나오죠. 예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견학습인데요. 발견학습은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발견한다는 게 뭐냐면요. 기본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발견 이겁니다. 이거. 근데 그걸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뭐 이런 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발견학습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다 보니 순수한 의미에서 완전 어떤 다른 변형도 없이 스스로 발견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들도 다 알거든요. 이 학자분들도 다 알고, 학자분들도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걸 다 이제 피부로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좀 아이들이 그런 발견을 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올 수 있게 좀 학습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구조화를 해놓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발견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이 뭐 TTTI는 사실은 뭐 그렇게 알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계열하는 게 EIS인데요. 사실 활동적, 작동적 표상이라 그래서 인액티브 그래서 영상적 표상 아이코닉이래. 아이코닉이고요. 여기 상징적 표상 심벌릭. 그래서 EIS 이론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계열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브루너 얘기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학습 계열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학습의 계열화는 학습 내용의 계열화는 EIS 이론에 따라서 활동적, 영상적, 상징적 이렇게 표상으로 뭐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거의 뭐 감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너 가설이 중요하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EIS 이론이 나오네요. 애초에 EIS 이론이 나오죠. 그리고 경제성 이론이 나오는데요. 경제성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해결하거나 과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적을수록 경제적이고요. 많을수록 경제적이지 않죠.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력은 모르셔도 돼요. 전이 뭐 특수의 일반적이 나오는데 필요 없고요.
강화도 뭐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발견학습도 이제 귀납 추리에 가깝다 이런 정도, 발견은 귀납 추리에 가깝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견학습 뭐 이렇게 됩니다. 비구조화된 발견이 있고요. 안내된 발견이라고 있어요. 왜 안내된 발견 얘기가 나오냐면, 안내된 발견, 가이드 디스커버리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모두 다 발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진짜 극소수 극히 일부의 아이만 발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실제로 정말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발견을 하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나이도 어리고 공부한 양도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런 어떤 지식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학습 내용을 구성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미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오면서 안내가 된 거죠.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안내를 따라오면서 점차적으로 발견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이 진짜 발견 아니고 약간 가짜 발견인데, 아무튼 그러한 발견을 하는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관련이 돼 있는 게 이제 인지적 요인도 있지만 메타인지적 요인도 있으니까요.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된다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는 거죠. 지식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그런 거에서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래서 발견학습의 단계, 요게 중요하죠. 문제제기 및 명료화, 사례 수집 및 관찰 수행, 가설 설정, 도출, 가설 검증, 그리고 적용 확장 일반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요. 뭐 나선형 구조 교육과정은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ATI 모형이 있습니다. ATI 모형. 그래서 적성, 처치, 상호작용 모형이 있는데요. 뭐 그냥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냥 적성에 따라서 적합한 처치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적성이 다르니까 각각의 적성에 맞게 처치를 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쓰러놓은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이거를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굳이 답안에 쓸 기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죠. 자,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이 나왔습니다. 유의미 학습이 유의미하죠,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대안적인 어떤 수업의 형태를 이끌고 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고 여러분 돈이 없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한계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설명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받겠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수용하는 그런 수업을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미 수용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식 수업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안 적어 놓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식 수업의 중요성, 이게 학교 현장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벨이 얘기했던 이 유의미학습이 발견학습이 나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발견학습을 시킬 거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유의미 학습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그리고 그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설명식 수업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의미 수용 학습이다. 수용하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발견 학습과 유의미 학습의 차이점. 그리고 유의미 학습의 중요성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학습 자료의 조직화 개요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유의미한 어떤 학습 내용의 수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의미 학습 조건에 이제 학습 과제가 갖고 있는 조건이 있고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자, 실사성과 구속성입니다. 실사성과 구속성. 이건 뭐냐면요. 실사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1 더하기 1은 2고요. 영어로 얘기해서 1 플러스 1이 2다 라고 얘기해도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요. 하나는 우리말로 얘기했고 하나는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죠. 이게 실사성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내용은 동일한 거. 이게 실사성이고요. 구속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더하기 1을 2라고 했잖아요. 1000년 후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 과제가 실사성과 구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유의미해 라고 해서 논리적 유의미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논리적 유의미성이 생기는 거고요. 논리적 유의미성이 있는데 어떤 학습 과제가 학습자가 그거를 그 논리적 유의미성을 갖고 있는 그 학습 과제와 그 학습자가 그 논리적 유의미성을 갖고 있는 학습 과제와 관련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그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 관련 정착 의미입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이미 그 내용과 관련된 그런 선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자가 학습만 하면 의미가 있는 학습을 하겠네요. 그래서 잠재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갖춰져 있을 때 논리적 유의미성과 관련 정착 의미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 유의미성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유의미한 학습 태세, 이 결국에 학습 동기인데 학습하기 해야겠어. 그리고 학습을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학습의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와 관련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학습 과제가 되게 유의미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심리적 유의미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고 바로 심리적 유의미성이 생긴 상태, 그 상태를 학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관련 정착 의미를 조금 보겠어요. 관련 정착 의미가 왜 나오냐면 이게 선수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수학습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관련 정착 의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수학습 요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때 없는 사람은 학습에 지장이 생겨요. 왜냐하면 선수학습 요소가 있어야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선수학습 요소가 없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선수학습 요소와 비슷한 걸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선행 조직자예요. 이도 제가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입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라 써가지고 저는 진짜 오랫동안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대충 보고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였나 이 스펠링을 틀려가지고 틀렸던 굉장히 슬펐던 사건이 있는 그런 단어네요. 자, 그래서 선행조직자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종의 도입자료다. 그 선행조직자가 없는 경우, 선수학습 요소가 관련 정착 의미가 없는 경우에 선생님이 관련 정착 의미 비슷하게 관련 정착 의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언어적인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적 설명 나오네요. 언어적 설명을 뜻한다. 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어떤 전 세계적으로 교수학습 이론의 어떤 메타는 구성주의 교수학습이에요. 컨스트럭티비즘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사회적 구성주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셔야 돼요. 구성주의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설명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객관주의랑 구성주의를 비교한 요 표, 요것도 좀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인지주의, 행동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요 비교, 요거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표는 요거랑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학습 모형이 더 중요하죠. 교수학습 모형. 인지적 도제 모형은 구성주의 하면 인지적 도제 모형은 구성주의 교수 학습의 어떤 전형 같은 거예요. 이게 베이직 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페이딩, 교수적 도움, 교수 지원, 중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절차가 중요하니까요. 나머지 세 개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죠. 지식이라는 게 초보적 지식이랑 고차적 지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억 내부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이 기억 내부에 있는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나뉘니까 그 지식의 어떤 수준이나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설계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이론 나올 확률은 조금 낮은 편인데 이런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연합적인 지식의 틀, 요거를 이제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의 사료 중심 학습, 뭐 재학습, 조반 교차 학습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상황학습 이론이 나왔네요. 상황학습 이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황학습 이론이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 요런 것들을 이제 특성으로 하는 요런 특성들이 있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지식을 가르친다고 주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사실은 개념을 쓰는 데는 사실은 조금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예요, 사실은. 인지 과정이 물리적, 사회적 상황과 맥락의 영향 하에 있음을 가정하고 실제적 상황 속에서 지식과 기능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두 개가 핵심이 되겠네요. 여기 두 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착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착학습이 상황학습 이론의 좀 상황학습 이론과 이제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실어놨는데요. 하위 이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정착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학습 이론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정착학습은 그 미디어 있죠. 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랑 관련이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수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AR 기술이라든가 VR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랑 비슷한 상황에 마주치도록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실제 상황 하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상황 하에서 이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한다. 이거는 동일한데 다만 상황학습 이론과 이제 정착학습이 다른 거는 정착학습은 이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제와 유사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요. 상황학습 이론은 그런 거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절차 같은 건 잘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문제 중심 학습이 있는데요. 이게 그 사실은 PBL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들을 위한 어떤 학습법이었어요. 사실 자기에게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일단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는 능력부터가 아이들 수준에서는 좀 힘들고요. 의대생 수준 정도 되니까 그 공부를 원래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이고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거를 가지고 가서 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학습법이 이제 프로그램이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구조화된 현실적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SDL을 해야 돼요. 셀프 디렉티드 러닝.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학습 욕구를 인지를 먼저 하고 학습 목표도 세우고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도 탐색하고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그 평가까지 다 하는 거예요. 평가를 다 해놓고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좀 수정 보완하고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학습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반성적 사고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이 의대생들이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이 PBL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맨 처음에 쫙 모입니다. 다 모여요. 복수가.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탐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로 나눠요. 몇 명씩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내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할 거야. 우리는 이 부분을 할 거야. 다 나뉘죠. 소그룹별로 그 전체적인 큰 문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나눠서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개별 학습이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별 학습을 소그룹 내에서 모으고 다시 그 소그룹이 모여서 만든 어떤 결과물을 전체 클래스와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등 정신 능력 함양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고등 정신 능력 함양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원래부터 갖고 있던 고등 정신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절차가 이제 문제 중심 학습의 절차다. 문제 제기, 문제 재확인, 발표, 결론.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할 때 이제 소그룹 내에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습 촉진자, 조력자,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중요하죠. 또 교사의 역할. 그래서 교사가 이런 PBL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보적 교수라는 거 이거는 아까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 절차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걸 보세요. 이거 각주에 자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요약, 명료와 예측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참 이게 그 독해학습에 좀 특화된 구성주의 학습이에요. 독해학습을 하는데 질문, 요약, 명료와 예측의 순서를 거쳐서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 3단계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보통은 안 물어봐요. 보통 안 물어보고 이거 물어봅니다. 4단계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 3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요. 그냥 제시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 그리고 막 선생님이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했으니까 이제 철수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역할의 교체가 일어나요. 이렇게 역할의 교체가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죠. 역할을 교체합시다 라고 신호가 주어지고 역할을 교체를 합니다. 아이가 해봐요. 철수가 막 해봐요. 선생님이 했던 걸 따라서 해봐요. 근데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식으로 어떤 장면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상보적 교수예요. 레시프로컬 티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장면만 주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상보적 교수를 알아차리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나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원 기반 학습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얼마나 획득을 했느냐, 유용한 자원을 얼마나 획득을 했느냐. 왜냐하면 학습자는 학습 자원, 그 학습 자원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를 품고 있는 학습 자원이 많을수록 학습이 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 자원 기반 학습 내용이니까 이거 뭐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구성주의 학습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이쪽에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읽어보시만 해도 뭔지 대충 아실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 방법이 나왔네요. 강의법을 이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타파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적폐 같은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강의법 굉장히 좋죠. 잘만 구성되면.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밀도 있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수 효율성이 높습니다. 교육 효과성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잘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걸 전달하면은 아이들도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전달받을 때 학습 효과성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대안적 수업의 형태들이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단점과 해결책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범 그냥 읽어보시고요. 문답법도 읽어보시고요. 뭐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발문 유형이 중요해요. 재생적 발문, 추론적 발문, 적용적 발문. 그런데 요것도 중요한데 요거까지 물어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뭐 보시는 게 좋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발문 처리상의 유의점. 그래서 칭찬과 격려. 그래서 성공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칭찬과 격려. 그리고 피드백을 친절하게 줘야 돼요. 너는 이런 것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네가 거기까지 이해를 한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 선생님과 같이 이 부분을 한번 다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암시적인 재질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뭘까라고 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암시적인 재질문입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옳지 않은 답이나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모두 다 맞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건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온몸으로 표현해. 온몸으로 막. 진짜 너무너무 싫죠. 그러면 틀렸다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애가 그렇게 답을 얘기한 아이가 대답을 한 아이가 그렇게 실망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어요? 너무 싫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생각도 뭐 차관점은 좋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봐라.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온몸으로 막 그냥 최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급 전체에게 물어봄으로써 학급의 집단적 사고를 통한 정답의 탐색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학급 전체에 다시 질문함으로써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철수가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철수가 틀렸어. 자,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최악이죠. 그것도. 틀렸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맞았으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틀렸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 선생님이 봤을 땐 철수가 틀렸어. 자, 철수 말고 다른 사람이 한번 대답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개념이 잡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전혀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가 또 중요합니다. 정답을 탐색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물어보자마자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학습이 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에요. 적당한 도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학습 과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당한 도전감이 있는 과제는 정답률이 한 50% 안쪽 그 언저리 요 정도가 정답률이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챌린징하는 도전감을 자극하는 학습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제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마자 즉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3초, 길게는 한 7초까지도 기다려주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3초에서 5초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임용고시 답안을 쓸 때는 어떤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근데 쓰면은 좋죠. 이런 거.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얘기인데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중요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꿀팁 같은 그 미세먼지 팁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쓸 게 있다면 다른 걸 쓰세요. 이거보다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익법 뭐 좋죠. 좋은데 이런 거 좋은데 이런 단점이 있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기법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버즈 토익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버즈 토익 정도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그룹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학습이랑 엮어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버즈 토익 정도는 좀 중요할 수 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그냥 토익을 하고 있으면 토익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문제 해결 학습인데 이게 아까 나왔던 그 문제 해결법 있죠. 문제 해결법 그 의대생들 대상으로 했던 거 그거를 변형시킨 게 바로 이 문제 해결 학습이에요. 그 문제 해결 법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거는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썼던 그 방법들 있죠. 그 메타인지적인 방법들, 인지적인 방법들, 그 인지 전략과 메타인지 전략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학습에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 문제 해결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학습 활동 전개, 결과 검토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고등 정신 능력 항상 나오는 거 항상 고등 정신 능력은 옳은 겁니다. 임용고시 교육학에서는 무조건 옳아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리고 자발적 학습, 뭐 주인의식 뭐 이런 거 고취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노력에 비해 성취가 적어.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없어. 이게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의대생들이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우리 페이지 끼워 넣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끼워 넣기. 그 개론서 하나 놓고 자료를 받으면 필요 없는 건 쳐내고 필요 있는 건 끼워 넣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개념에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끼워 넣기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해결 법을 사용을 했던 건데 지금 초중등 그 수준의 그 초등교육과 이제 중등교육 수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학습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학습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자, 그래서 학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요. 구안법도 중요한데요. 이 구안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학습을 좀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시문에서 되게 문제 해결 학습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뭔가 선생님이나 그 지문에서 뉘앙스가 풍기는 게 팍팍 풍기는 게 결과 생산, 결과물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면 구체적 결과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특색이다. 이게 구안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구안법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6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똑같은 건데 뭐 이게 목적 단계가 준비 단계고요. 계획 단계가 주제랑 활동 결정하는 단계고 실행 단계가 이제 탐구 계획 마무리 및 표현하는 단계고 평가 단계 단계인데 요거 이제 둘 다 알아두세요.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단점 이런 건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좀 이런 표는 항상 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탐구 모형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학습 아까 얘기를 했죠. 자기주도 학습 대충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협동학습이 중요한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협동학습이 중요한데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 이 정의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복수의 이질적인 학습자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학습 목표죠.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학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이 이게 협력학습이라고 합니다. 협력학습이라고 하는데 협력학습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습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 보상과 협동 기술을 강조한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죠. 지우면 안 되지. 집단 보상과 협동 기술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성주의랑 너무너무 잘 맞고요. 그리고 상황학습 이론이랑도 너무너무 잘 맞고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학습 이론, 학습 이론이랑 또 잘 맞는 것 중에 수행평가가 있었죠. 수행평가의 어떤 개념과 상황학습 이론이 중요시하는 그 상황의 개념이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협동학습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중요하니까 많이 보셨겠죠? 그리고 협동학습의 유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토의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협동학습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직소, STAD, TGT, GI 이거 정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TAI도 좀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 아무튼 5개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직소, 이렇게 뭐 모였다가 나눠뒀다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STAD 같은 경우는 직소랑 비슷한데 그 집단별로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데 학습자의 그 평가 점수가 이제 집단 점수로 이제 환원이 됩니다. 개인 점수가 합해져서 뭐 평균을 내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순위에 따라서 집단 보상이 주어지는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TGT 이거 팀 게임 토너먼트인데 이거 되게 비슷해요. STAD랑 그런데
이거는 개인 보상도 따로 주어집니다. 그 아까 이제 그 STAD 같은 경우는 집단 보상만 주어졌잖아요. 이거는 개인 보상도 주어진다는 걸 좀 지금 다르고요. GI 코옵, 저는 코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경쟁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교육적 효과는 경쟁이 없으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코옵은 아름다우나 좀 활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GI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깨 LT나 SC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STAI가 중요한데 아무튼 이거는 그 아까의 그 토익법과는 달리 토익법 종류와 달리 이건 전부 다 중요하기는 해요. 그 중에 덜 중요하다는 게 있는 거지. 자, TAI 팀 보조 개발 학습 이게 협동학습이랑 학습이 합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진행 방법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네요. 개벌 작업이라고 해놨네. 요거는 나중에 오타를 수정해야겠습니다. 개별 작업과 작업 분담 구조의 혼합 구조, 보상 구조 역시 개별 보상 구조와 협동 보상 구조의 혼합 구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진행 방법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진행 방법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개별 시험을 또 치릅니다. 그래서 개별 시험을 치러서 개별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개별 시험 통과를 못하면 재학습을 합니다. 재학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화 모형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좀 다른 형태로 학습 내용을 제시를 하겠죠. 그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협동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쪽에서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동기론적 관점, 화해응집이론적 관점, 인지이론적 관점, 연습이론적 관점 이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좀 중요하다. 요거는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을 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협동학습이 그런 쪽으로 좀 강조한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고 넘어가고요. 연습이론적 관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앞에 것들 있잖아요. 동기론적, 사회응집이론적, 그리고 인지론적 관점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각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학습도 너무 중요하죠. 협동학습이랑 같이 개별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그 슬쩍 넘어갔던 것 중에 그 ATI 모형이 있어요. ATI 모형, 그 적성, 처치, 상호작용 모형. 그게 적성에 따라서 처치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학습을 지지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개별학습 ATI 모형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제시문에서 그럼 개별학습이 뭔가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학습은 이런 거를 전제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학습자의 성취도나 자신감, 만족감이 학습의 개인차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런 표는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개별학습 유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 적성, 처치, 상호작용, ATI, 개별 저항식수, IPI, 켈러 플랜, 그리고 개별학 구체제라고 하는데요. 요거 중요하고요. 프로그램 학습, PI 뭐 이런 것 좀 중요하죠. 자,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언어 상호작용 분석 뭐 이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팀 티칭도 뭐 중요한데요. 이거는 예전에는 조금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학계에서만. 실제 그 현장에서는 팀 티칭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경기도. 안 됐죠. 망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망해서 더 이상 팀 티칭은 현장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때 학계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거 신박한데라고 했던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팀 티칭의 단계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팀 티칭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당화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팀 티칭의 뭐 분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팀 티칭 자체가 좀 출제될 확률이 좀 낮은 편이라서 깊이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팀 티칭의 절차 있잖아요. 절차가 필요하고요. 절차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까요? 요 정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달도에 따른 거, 학습 과제에 따른 거, 선석 정도에 따라서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습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학습 과제의 선택 방법에 따라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커버했던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은 42쪽부터 7절에 7절에 어디죠? 네, 여기 정도까지네. 대충 요쯤 8절 정도까지 교육공학 약간 겹치는데 대충 7절 내지 8절 정도까지 이제 커버를 한 겁니다. 잠시 쉬고 와서 다음 수업 들으시죠.